2주가 지나서 또 감각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교재로 보면 2권에 526쪽. 그래서 어디를 공부하는 때냐면 우리가 이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우리 전체 틀을 보자. 국민이 행정상의 의무를 부여받고도 이행을 안 할 때, 그때 이제 강제로 국민에게 의무 이행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크게 따지면 행정강제가 있어. 응? 행정강제. 근데 행정강제는 어떻게 나눠? 응?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다. 그죠? 응? 강제 집행은 어느 때 하는 거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 놓고 이행하나 기다려보고 이행 안 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에 의무를 먼저 부과해 놓고. 그래서 강제 집행 수단에 또 크게 이게 4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 어떤 의무 이행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아까 잤다면 대, 집, 직, 강. 응? 대집행, 집행벌, 다른 말로 이행 강제금. 응?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이런 게 강제 집행. 그 다음에 즉시 강제라는 게 있었어.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사전에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서 의무를 먼저 부과하지 않은 채 바로 국민에게 강제력 행사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기다 추가시키는 게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행정조사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공부를 했어.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지난번에 잠깐 도입부만 얘기했는데 이제 벌 주는 게 있어. 국민이 과거에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 뭐 벌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벌을 주는 게 있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자, 요거와 요거의 큰 차이는 요거는 장래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거는 과거의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럼 1차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 주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벌 받기 싫으면 의무 이행 잘해라 압박하는 목적도 2차적으로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제 요 벌은 그 벌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벌을 주느냐 벌의 내용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눈다 그랬어. 하나는 뭐냐면 형벌. 근데 이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는 형벌이라 해서 행정형벌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형벌이 있어요. 형벌. 형벌이 뭐냐면 형법이 정해놓고 있는 벌의 종류에 해당하는 벌을 주는 걸 형벌이라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가 9종류가 있어. 사형부터 징역형, 벌금형, 뭐 구류형, 뭐 몰수형, 자격상실형 등등등 해서 9종류의 벌이 있어. 그걸 형벌이라고 하고, 그러면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즉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법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은 경우. 그래서 도로교통법 행정법인데 음주운전한 자 걸렸다. 그럼 뭐 면허 취소, 면허 정지도 하지만 그건 행정상의 처분이지만 형벌을 줘서 뭐 징역형, 벌금형 또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응? 또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 자에게는 징역형, 벌금형 부과하도록 돼 있어. 응? 또 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이거 배출가스를 오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한다 이러면 또 거기도 뭐 벌금형 막 이런 거 규정해 놨다면 이렇게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를 행정상의 의무 위반했을 때 주도록 돼 있는 경우 그걸 형벌이라 그래. 응? 그리고 이 형벌은 소위 우리가 이제 이거는 행정기관이 바로 위반자에게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야 돼. 소위 우리가 형사소송, 형사재판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 그래서 행정기관은 위반자를 적발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경찰, 검찰에서 수사, 즉 조사를 해서 위반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재판에 넘겨야 돼. 그리고 우리가 형사재판에 넘기는 거를 기소한다 그런단 말이야. 또는 공소제기 이런 말을 써서 기소가 되고 그럼 법원이 재판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든 징역형을 선고하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형벌이 징역하고 벌금이야. 징역과 벌금. 응? 그래서 이거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소위 우리가 이 형벌을 받으면 소위 전과자가 된다, 전과 기록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 행정상의 질서를 과하게 좀 위반이 중한 정도라고 할 때 이제 국회에서 법률에 이런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징역형을 부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요새 한참 문제가 됐던 그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있어. 그 뭔 내용이야? 요새도 이제 언제부턴가 미국식 예를 따라서 그 법을 개정하거나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든 계기가 된 그 사람 이름을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 돼서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그 민식이라는 어린애가 어디더라? 저기 충청도 어딘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단 말이야. 민식이라는 어린애가 아마 좀 과속으로 달렸는지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좀 더 주의해서 운전하도록 하고 뭐 그 위반을 해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더 처벌을 더 강하게 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하고 그 처벌에 관한 또 특별법이 있어요. 사람 인사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로 그 법에 있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또 법을 개정하는 거 있어. 그게 이제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부르는 거지. 법계 사실은 도로교통법과 무슨 특례법 이걸 개정하는 내용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게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인사사고에 대해서 징역형, 형량도 가중해요. 그런 내용으로 이게 다 형벌 규정인 거죠. 한편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벌을 질서벌이라고 한다. 비교적 경미한 사회질서 위반했을 때 주는 벌로 질서벌해서 이거는 다른 명칭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명칭이 하나입니다. 과태료. 그래서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또 우리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그죠? 비교적 경미한. 이거는 형벌에 속하는 건 아니야.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는 아니야. 벌은 벌이 돼. 그래서 요거는 전과 기록 남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형벌 주는 거는 우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총칙을 적용받아요. 원래 형벌을 정한 법이 기본적인 법이 형법이거든. 그래서 형법 우리 행정법에서 특별하게 따로 규정이 없으면 형법 총칙이 정한 대로. 그리고 처벌하는 절차도 형벌을 주는 재판하는 절차 정한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형벌은 요걸 적용받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야 아니야? 형벌의 종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형벌에만 적용되는 이런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여기는 따로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두 개의 법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 그래서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서 무슨 행위 어떻게 처벌한다, 이거 처벌하고 재판하는 절차 뭐 이런 거 다 한 번에 여기다 규정해놨어. 질서 위반의 규제법. 그래서 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구분된다고는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526쪽에 행정형벌의 특성과 벌 주는 절차. 그래서 행정형벌의 특성은 쌍가루 1번 제목만 체크. 지금 여기 칠판에 썼듯이. 자, 행정형벌은 기본적으로 형벌이란 말이야.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형법이 정한 벌의 종류 부과하는 거야. 그런데 형법 총칙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읽고 지나가자. 형법 총칙 8조에서 뭐라고 써놨대? 형법 총칙은 다른 법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한다. 그죠?
단 그 법에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되 규정이 없으면 형법 총칙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 행정상의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법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쓰냐면 아까 뭐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청소년법도 그렇고 뭐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부과한다 이렇게만 해놨지 그 외에는 규정을 거의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형벌과 관련된 나머지 사항은 다 형법 총칙의 규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쌍가루 1번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총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이 제목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국가가 벌을 주려면 필수가 있어. 뭐였어요? 벌을 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응? 고의라는 게 뭐야? 우리 여러 번 이제 앞에서 나오고 하는데 또 뒤에 또 나오고 할 텐데 고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알면서 하는 겁니다. 인식하면서. 응?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고 자기가 이런 행위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걸 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라면 고의라 그러죠. 우리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사람 머리를 내리친다.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얘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치면 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하는 행위 고의가 있다. 또 어려운 말로 뭐 미필적 고의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상태야. 고의라고 볼 수 있는 상태.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둘 다 그래. 뭐 국민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역형 벌금은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나 다 벌을 주려면 위반자에게 고의가 있었거나 또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 뭐 과실이 있다 그래. 그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위반 행위한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그러면 처벌 못 해요. 응? 그래서 우리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항목에서 보면 자, 한 4줄까지 읽어보면 여기 2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4째 줄까지가 하나의 포인트야. 자, 형법은 위반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하게끔 돼 있다. 그죠? 근데 행정형벌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야? 행정상의 의무 위반했다고 형벌을 부과하려도 뭐 있어야 돼? 위반자에 뭐 있어야 된다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한다. 응?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그 얘기가 어디 있어? 응? 두 번째 줄에 행정형벌의 경우에도 둘째 줄 끝에 의무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행정형벌 부과에도 고의 과실을 요한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반자에게.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거기 또 하나 논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 자, 형법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제 이거야. 형법에서는 과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과실로 위반했다. 이거는 과실로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법이 명문화돼 있어야만 형법은 처벌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실범이라고 그러죠. 과실로 위반 행위한 거.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과실범은 처벌 못하는 게 형법이라 이거야.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과실로 위반한 자 처벌한다고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법 해석상 과실로 위반한 자도 처벌하라는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 이러면 처벌할 수 있대. 그래서 그 얘기가 넷째 줄이 있잖아. 과실범은 이렇게 나오지. 과실로 위반 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형법과 다르게 과실범도 과실로 위반한 자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지.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해석상, 법 해석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취지가 명확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대법 판례.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형법 과실범을 형법에서 더 폭넓게 처벌하는 거야? 행정법에서 더 폭넓게 처벌하는 거야? 행정법에서. 왜냐면
형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과실범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행정법에서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법 해석을 통해서 처벌하는 취지가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나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두 가지 논점 이 문장 속에서 알아냈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과실범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법 해석을 통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응? 그래서 그거 판례로 확인해 보면, 네. 자, 1번 판례는 이제 위에 세 줄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1번은 외울 건 아니고, 응? 위에 세 줄을 보자.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 이게 뭐야? 이제 이 말을 좀 풀었으면 행정에 관한 법에서 뭐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첫 번째 뭐 했대? 명문 규정이 있거나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법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이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형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행정법에서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과실범은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법 해석상 처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이때는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예를 보면 그 다음에는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내는 건데 우리 저 사우나나 목욕탕 가보면 그지? 다 써붙여놓지. 뭐 술 먹은 상태에서는 입욕 금지, 뭐 이런 거, 입욕 금지 대상자만 사우나 뭐 들어가지 마라, 막 이런 거 다 해놓잖아. 그죠? 뭐 고혈압 환자, 뭐 술 먹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되잖아. 그 읽어보면 찜질방인데, 그지? 어떤 남자, 원래는 술 안 먹고 찜질방 들어갔나 봐. 근데 또 그 뒷문으로 몰래 나가고 또 찜질방 가서 찜질을 하다가 또 뒷문으로 몰래 후문으로 나가고 술 먹고 다시 들어갔대. 그지? 그래갖고 그 찜질방 안에서 그 후끈후끈한 데서 또 이게 막 혈압 오르고 하니까 죽어버렸나 봐. 그죠? 응? 그래갖고 이제 그 찜질방 주인, 이 업소 주인을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몰래 후문으로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는 경우까지 이 업소 주인이 그것까지 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거 제지해야 될 그런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무죄로 이제 결론 난 그런 사건이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시험은 위에 세 줄이 중요한 거지. 응? 위에 세 줄의 결론은 고의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법 해석상 처벌할 뜻이 명확할 때 그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근데 2번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2번은 그 사례를 직접 내용을 문제 내더라. 자, 법 이름이 대기환경보전법 나온다. 응? 그거로 기억하면 될까요? 대기환경보전. 그러면 이제 배출가스 나와. 그럼 뭐야? 자동차 운행하는 자가 있는데 배기가스를 이제 오염치 기준 이상으로 내뿜는단 말이야. 근데 운전자는 잘 모를 수 있잖아. 운전은 앞에만 보고 가지 뒷공문에서 뭐 매연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매연 단속에 걸린 거야. 응? 근데 운전자는 뭐라 그래? 나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응? 원래 이게 매연은 그 자동차 검사할 때 다 검사해야 돼. 검사하거든. 근데 자동차 검사를 오래된 차는 뭐 1년에 한 번씩 받게 하고 좀 이제 새 차는 뭐 한 4, 5년에 한 번씩 점점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 검사받는 횟수가 늘어가요. 몇 년 이상 된 차는 하여튼 1년마다 받아야 돼. 하여튼 근데 검사 받을 때는 기준치 이하 배출 통과해야 되는데 뭐 그 이후부터 검사 받은 지 얼마 이후부터 다음에 1년이 되기까지 기준치를 넘을 수도 있잖아. 운전자는 모를 수도 있고. 하여튼 단속됐어. 그러니까 운전자가 뭐래? 응? 나는 그거 몰랐어요. 그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응? 모르고 운행했다 이거야. 근데 이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어디를 봐도 알면서 운행한 거 고의범 처벌한다고 돼 있지 과실범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거야. 과실로 모르고 운전한 자.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냈어? 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는 과실로 매연 많이 내뿜는 거 모르고 운행한 자도 처벌하라는 뜻이다. 과실범 처벌하는 취지가 있다는 거야, 명확해서. 그래서 유죄야. 응? 그렇게 결론 난 거.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지? 과실로 인하여 그렇게 매연 많이 내뿜는다는 사실을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도 처벌하려는 규정이다. 그런 취지의 규정이다. 그래서 과실범 처벌한다고 나타낸 거. 자, 그다음에 3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 야, 이게 원래 또 숙박업소 주인들 있지? 여관이라고 하냐, 뭐 모텔이나 숙박업소 주인들은 그 법 규정 거기도 속에 있어. 그 손님들이 이 숙박업소 그 모텔이나 여관방 안에서 이게 도박하는 행위에 내버려두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 처벌한다고 규정이 있는 거야. 그 도박하는 거 알면서 내버려두면, 근데 알면서도 내버려두면 처벌한다는 규정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뭐 숙박업소 주인이 방 안에서 뭐 하는지 그 감시할 수는 없는 거냐. 주인도 모르게 지네들이 도박하고 있었다. 그거까지 뭐 CCTV를 켜놓고 방 안을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거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라는 거야, 그죠? 읽고 지나가고, 네, 4번은 알아두자. 4번은 간단히 얘기하면 허가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이 사람 무허가 영업하다 걸렸다, 그죠? 무허가 영업죄로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공무원한테 물어봤었지. 응? 이거 허가받고 영업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영업입니다. 잘못 알려줬대. 그렇고 이 사람이 허가 안 받고 영업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허가 안 받고 영업해도 된다고 착각을 일으켰어.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 착오를 일으킨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무허가 영업을 한 거죠. 결과는 그런데 그 위법을 하게 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을 처벌해서 면해주는데 그런 거를 위법성 조각이라 그래.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은 안 되는 거야. 응? 그런 사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공무원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킨 거다. 응? 그렇다면 위법을 하게 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처벌할 수는 없다. 응? 그런 취지의 판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면 법인의 책임이 나와. 자, 이러면 그 문장을 보면 형법에서는 범죄는 누구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 형법에서는 사람만, 자연인이라 그러지 사람만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봐. 응?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회사, 법인은 범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못 한다는 거야. 응?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렇잖아. 어느 회사원이 있는데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거지. 행정법에 위반되게. 응? 회사 업무를 행정법 위반되게 처리해서 직원이. 그러면 실제 위반행위란 직원은 범죄자로서 처벌돼. 근데 문제는 이제 회사도 처벌하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 행정법에 많은 경우는 그 회사의 직원이 회사 업무를 법 위반되게 처리하면 그 직원이 소속된 회사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법적으로 권리 의무 있는 자고 법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련해서 소속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 근데 법인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또 일종의 양쪽 다 처벌하니까 양벌 규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의 직원이, 법인인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위법하게 처리했다. 위반한 직원은 직접 행위한 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소속 법인도 양벌 규정. 물론 양쪽 다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 양벌 규정이 대부분이 있어. 그래서 법인도 함께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그 형법은 법인은 처벌 안 하는데 행정법에서는 법인도 처벌을 한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는 거지.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행위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처벌해. 소속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응? 요게 형벌의 특성.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근데 이거 그 직원은 회사 업무에 의해서 법 위반에 의했으면 직원은 뭐야?
실제 법 위반 행위자니까 이제 처벌되는 거고, 그럼 법인은, 소속 법인은 그 직원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고 법인은 별개로 행위 위반 행위자인 직원과 별개로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동그라미 2번에서 뭐랬어? 자기 책임. 응? 자기 책임. 이게 자기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응? 자기 책임. 이거 대위 책임이라고 말을 쓰면 X야. 대위 책임이란 말은 대신 책임지는 거라는 건데, 이 종업원 처벌받는 건 별개야.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려보자. 3번은 뭐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법들이 많이 규정이 돼 있어요. 회사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회사도 처벌한다. 대부분 이렇게만 규정을 했어. 근데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지적받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벌을 주려면 그 벌 받는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야 벌을 주는 거거든. 그럼 법인은 직원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감독 의무를 제대로 다 했다. 응?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할 만큼 다 했다. 그런데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 무조건 법인도 처벌하도. 이건 좀 문제 있다. 벌이라는 거는 잘못이 있어야 이제 벌을 주는 건데, 그럼 법인이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다. 한 경우까지 처벌하면 이거는 그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야 벌을 줄 수 있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법인이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법인도 같이 처벌하도록 한 규정들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됐으나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 법 바꿔서 어떻게 됐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 내렸으니까 국회에서 다 법률 고쳐가지고 이제 직원이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을 하는데, 단 법인은 어느 때 처벌하느냐?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할 때만 처벌한다라고 해서 처벌 범위를 좁혔다는 거지 지금은. 응? 네, 그런 거. 그래서 요건 3번은 분위기만 익혀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끝에 법인에게 감독해야 될 책임을 다했느냐 안 했냐, 즉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 응? 이거 위헌 결정 내렸다는 거야. 이제 법인이 감독 책임을 다 못했다 할 때만 처벌하도록 다 바꿨다는 거죠, 법 규정이. 그렇게 흐름 알고, 자, 판례 1번, 2번이 매우 중요해. 그리고 1번, 2번은 결론이 달라요. 응? 자, 그러면 1번, 판례 1번, 2번은 누구를, 여러분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 판례 1번, 2번의 핵심 그 주어야.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야. 사람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야. 그지? 그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소속 직원 당연히 위반 행위자니까 처벌되겠지? 그런데 이 소속 직원을 감독해야 될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해당하느냐? 근데 결론이 다르게 나왔거든? 1번은 어때? 요거 1, 2번 판례를 공부할 때 1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처리한 사무가 어떤 사무냐, 요걸 잘 봐야 돼. 어떤 사무를 처리하다가 위반 행위를 했는지 잘 봐. 무슨 단어 나왔어? 1번에 첫째 줄에. 그래, 고유의 자치사무. 그래, 자치사무도 하고 뭐 고유사무도 하고도 해요. 응?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특히 잘 알 거야. 그러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고유사무야. 그러면 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다가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위반 행위자인 공무원 처벌 대상. 근데 이 공무원을 감독해야 될 지자체도 감독 의무 제대로 못했다? 함께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치사무야. 응? 그러면 결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위반행위 했다. 법 위반행위 처리했다. 그럼 마지막 둘째 줄, 지방자치단체는 둘째 중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자체도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 응? 자, 여기 핵심인데 세 부 내용을 좀 알려주면,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이게 뭐냐면 청소 트럭 운전자야.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저 청소 업무 수행하잖아. 쓰레기 수거. 응? 근데 그 청소 트럭에다가 너무 많이 싣고 도로를 달린 거야. 너무 과적 운행.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도로법상 이게 위반 행위로 적발이 되거든. 운전자 처벌. 응? 근데 어디 소속이냐?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공무원이다. 그러면 소속 지자체도 관리 감독 책임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이에요. 뭐 징역형은 야 지방자치단체인 법인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징역형 같은 거 부과하냐? 여기는 이제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겠지? 반면에 그러면 1번을 대략 들었으면 2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무슨 사무를 처리했는지 잘 봐. 응? 무슨 사무 처리했대? 응? 어쩌고저쩌고 읽어보면 셋째 줄 중간에 있어. 무슨 사무? 기관 위임 사무. 그러니까 기관 위임 사무가 원래 국가의 사무인데 그게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이 됐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국가의 하급 기관에 지휘해서 그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거거든. 이럴 때는. 근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다시 소속 밑에 직원에게 그 일을 시킨 거야. 소속 직원이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 하여튼 핵심 결론은 중요한 거는 그 사무가 누구 사무냐에 중요해. 누구 사무야 원래? 국가 사무잖아. 국가 사무. 응? 국가의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란 말이야. 자, 기관 위임 사무는 결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처벌 대상이 돼야 돼? 국가가 돼야 되는데 국가가 자기 자신을 처벌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는 처벌 대상. 여기서 그래서 결론은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위반 행위란 지자체에서 공무원은 실제 위반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응? 자, 그렇다면 1번 자치사무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번 판례 기관 위임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 자신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응? 요거 잘 기억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판례는 굳이 뭐 응? 굳이 꼭 안 해도 괜찮게. 응? 3번 같은 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의 법 규정이 법인, 종업원이 하는 이 뭐야 감독 제대로 책임 다 했냐 안 했냐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다 이런 취지 나타낸 거야. 응? 자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가 있는데 쌍그로 4번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가 있지. 거기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법인인 회사 말고 우리 개인 사장님이 뭐 소규모 영업 운영하는 데 있잖아. 그러면 사장님을 이제 고용주라고 표현하고 종업원이 있어, 그지? 우리 중국식 같은데 그러면 고용주인 사장님이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또 거기 영업소에 그 영업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종업원도 처벌하고 관리 감독해야 될 고용주도 처벌하고 여기도 역시 양쪽 다 처벌하는 규정 많이 듣고 있어요. 양벌 규정. 또 미성년자인 부모 있지? 미성년자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인 자녀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 미성년자인 자녀가 위반 행위라면 법 규정이 또 많은 경우 부모까지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응? 이게 진짜 벌의 종류는 속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여러분 보도 신문 기사 이런 거 저 이들의 기사 보면은 애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폭력 가해 일으키지 가해 학생만 뭔가 징계하나 부모도 막 교육받게 하고 합니다. 그죠?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감독해야 될 부모 책임으로서 미성년자 실제 위반 행위는 미성년자가 있지만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양벌 규정을 둬서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꽤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 행정법의 특징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도
핵심은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나왔네.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실제 위반 행위한 자 이외의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응? 이 동그라미 2번 이거 뭐야? 그럼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처벌받을 걸 대신 벌 받는 거야? 아니요. 그건 별개로 자기의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데 따른 책임이야.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2번 대위 책임 아니다. 무슨 책임? 자기 책임. 응? 자기 책임이자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한 데 따른 과실 책임인 거야. 응? 네, 간단하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생략해도 아까랑 비슷한 이치겠지. 응? 이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안 묻고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잘못되었다. 다 고쳐가지고 이제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이제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 판례 1번 공부하네. 1번, 2번. 자, 1번 보자. 이제 1번의 시작머리가 뭐 나오니? 양벌 규정 나왔죠. 그러니까 위반 행위자 그리고 누구도 처벌해. 관리 감독하는 건 책임 있는 자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있대. 그러면 여기서 첫째 영업주가 하는데 영업주는 고용주라고 생각해. 그치? 사장님. 양벌 규정을 둬서 행정법에서 고용주인 영업주도 처벌하는데 영업주 처벌하는 건 뭐하고 별개 책임이래? 책임 묻는 거래.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인 종업원 처벌하는 거하고는 별개야. 그럼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뭐지? 종업원이 처벌돼야 영업주인 고용주도 처벌되고 이런 논리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업원의 처벌은 별 처벌하고 영업주 고용주의 처벌은 별개다. 독립된 거다. 그러면서 따라서 어떻게 돼? 응? 독립하여 그 사장님, 그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 과실로 인해서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처벌받는 것이 영업주 처벌의 전조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이해되죠? 종업원 처벌과 고용주 처벌은 별개다. 응? 종업원은 어찌어찌 돼서 처벌을 면하더라도 고용주는 감독 의무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인정되면 또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 응? 1번 꼭 알아두고요. 자, 2번 판례 보면 사람이 둘 나온다. 다단계 판매원 또 뭐야? 다단계 판매업자. 응? 그래서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누구겠어? 문장 읽어보면 실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는 다단계 판매원이야? 판매업자야? 응? 누가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야? 다단계 판매원이 위반 행위를 한 자야, 실제는. 그래갖고 이제 다단계 판매원은 실제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얘가 처벌 대상이 돼. 근데 이제 관련 법을 보니까 이제 우리 검찰 측에서는 누구도 같이 처벌하려고 하는 거야. 판매업자까지, 다단계 판매업자까지 처벌하려겠다 하니까 판매업자가 반발하면서 그래. 우리 다단계 판매에서는 다단계 판매원과 판매업자 다 서로 사장이야. 이게 무슨 사장과 종업원 이런 관계 아니다. 우린 다 독립된 사장들이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용주와 종업원 관계가 아닌데 종업원이 위반하면 고용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이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판매업자까지 처벌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이제 싸운 거지. 근데 법원은 뭐라 했어? 다단계 판매 영업의 이런 모습을 잘 살펴보면 판매원과 판매업자의 관계는 고용주와 종업원과의 관계 이렇게 거의 그와 같이 돼 있다. 응? 그래서 판매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판매원들이 판매를 하고 그럼 판매를 하면 또 그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의 일부는 판매원한테 일부는 판매업자에게 이렇게 나눠 갖는 구조다. 이런 점을 보면 이거는 고용주와 종업원 관계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판매업자도 처벌되는 게 맞다. 이 결론이었다는 거야. 2번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특별한 건 없어. 3번도 과거에 고용주가 종업원 관리감독 제대로 했느냐 묻지 않고 무조건 다 양벌 규정 둬서 다 고용주까지 다 처벌하도록 하고 있던 건 잘못된 법이었다 하는 거 위헌 판정 내려졌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오른쪽 올라간다. 이번에 5번째 책임 능력. 거기 보면 가장 뭐 적용된 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용어 있죠? 14세 미만.
만 14살이 안 된 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남은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있는데 이걸 처벌을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도하고 교육시키고 개선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을 면합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저 처벌해서 징역형, 벌금형 막 이런 거 처벌을 해놓으면 전과 기록 남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큰 지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14세 미만자는 처벌을 안 해요.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죠. 자, 일단 읽어보자.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자 또 심신 상실한 상태에서 위반행위, 범죄를 하면 처벌을 안 하며 심신 미약인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하면 처벌을 감해주잖아.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게 뭐야? 술 먹고 범죄 저지른 거 있잖아. 응? 그럼 막 예전에 난리 났었지. 보통 아동 대상 성범죄잖아요. 막 술 먹고 해가지고. 근데 또 국민은 엄청난 분노를 하는데, 그지? 판사는 뭐해? 심신미약, 술 먹은 상태에서 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에서 행위한다. 그래서 처벌을 감해준단 말이야. 이류가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요새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예전에는 감형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던 걸 그런 감형하지 않을 수 있다. 술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거 그렇게 바꿔놨어요. 자, 근데 좀 웃겨.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지적은 술 먹고 운전하면 처벌해요. 근데 술 먹고 다른 범죄를 하면 감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좀 웃긴다, 그죠? 경우에 따라 어떤 나라는 술 먹고 범죄 행위를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한대. 특히 술 먹고 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우리도 아마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야. 어쨌든 여기는 가볍게 읽어두세요. 형법은 14세 미만자나 심신 상실된 상태에서 판단 능력 없는 상태에서 범죄 행위는 처벌 안 하며 심신이 미약한 상태, 즉 판단 능력이 미약하거나 농아자는 이제 귀 먹거나 벙어리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죄 행위는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법에서는 다 그런 거 무시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많다는 게 특징이야. 그냥 가볍게 읽으세요. 기타도 가볍게 읽으세요. 그래서 거기 그냥 공범, 경합범, 누범, 장량강경, 종범강경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려운 말은 없을 거야. 다만 거기 경합법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한 행위가 여러 죄에 이제 해당이 될 경우가 경합범이라는 말이고, 누범 뭐겠어요? 범죄가 이제 과거에 범죄 저질러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범죄 저지른 거니까 전과가 여러 대 있는 사람, 응? 그 누범이 되겠지? 응? 그 다음에 장량감경은 여기 정상 참작해 주는 거야, 응? 정상 참. 야, 이거 이거 실제 형벌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제 어디다 인천에서 있었나? 맞아, 인천인 것 같다. 여기 저 30대인가? 아빠하고 애하고 마트에 가가지고 훔치다가 주인한테 걸렸잖아. 그지? 절도죄로 이제 신고. 경찰이 와서 그런데 그지?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지? 응? 엄청 딱한 거잖아. 며칠째 굶고 있고, 그죠? 응? 그리고 애 아빠는 병이 택시 운전했었는데 병이 있어갖고 이제 그 직장도 잃고, 응? 근데 부모님 모시고 하여튼 네 식구가 산대. 어머님 모시고 애 둘하고 아빠하고. 근데 엄마는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긴 한데 그 나오는 돈 갖고 충분하지가 않은가 봐. 돈이 모자라고 며칠째 못 먹고 직장도 없고 하니까 마트에 와서 이제 먹을 거 훔치다가. 그래갖고 이제 그 사정을 딱 듣고 어떻게 했대? 그 마트 주인도 그러면 이제 처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응? 이래가지고 경찰도 그냥 처벌 안 하는 걸로 해서 훈방. 대신에 어떻게 했대? 경찰관이 데리고 와서 국밥 사줬다는 거 아니야. 자기 돈으로 사비로. 그런 게 알려지면서 이게 막 기사로 되고 하면서 응? 온정의 손길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지, 그지?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상 참작해서
처벌할 거를 면하거나, 처벌하더라도 약하게 처벌하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걸 정상 참작해서 형량 정하는 걸 장량 감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처벌 절차에 대해서 일단 두 줄이 돼. 자, 내가 여기다 이거 썼죠 아까. 행정, 형벌. 자, 형벌, 징역형, 벌금형. 우리 행정법 위반했다고 사형시키는 규정은 없어. 근데 이제 징역, 벌금형이 대표적인데, 처벌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해서 법원이 선고하는 거에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요? 처벌 절차 이거 원칙. 형사소송법 원칙. 밑줄. 형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의해서 법원이 부과하는 게 원칙이 있어요. 일단 이게 대원칙. 그런데 예외,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어. 예외. 자, 통고처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자, 통고처분은 동그라미 1번. 자, 일단 문장 읽기 전에 이거부터 말부터 설명해봐. 자, 원래 원칙대로 가자면 어떤 사람 위반 행위를 했는데 아주 중한 위반은 아니야. 비교적 경미한 위반. 근데 법에 따르면 한 10만 원 벌금형 받게 되는 행위야. 1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받을 위반 행위. 그럼 원칙대로 처벌 절차 밟으면 어떻게 돼?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위원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그지? 고발 들어가면 경찰이 조사해. 응? 그래서 뭐 당신 뭐 위반한 적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다 앉아서 이제 조사하잖아. 그래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 뭐 이런 질문 답변 하잖아. 뭐 다 거기서 앉아서 네 위반한 거 맞습니다. 다 인정. 그러고 나면 다 읽어보고 사인하시오. 사인했어. 근데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집에 가래. 그럼 50만 원 이상 벌금형 나올 위반행위 아니면 구속 못 시켜요. 돌려보내요. 그럼 집에 가 있지. 그러면 이제 또 사건이 어디로 가게 되냐? 현재로 치르면 검찰로 또 이제 넘어가요.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 그 사건을 송치한다 그러지. 관련 서류하고 이제 사건 자체를 검찰로 넘겨. 그 검찰에서 또 부르는 거야 원래. 또 불러.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래. 그럼 검찰청에 가야 되겠지? 가면 또 뭐야? 또 거기서 당신 이렇게 경찰에서 이렇게 위반한 거 다 시인하고 했는데 이거 맞느냐? 또 거기서 검찰이 또 작성 똑같은 거 해요. 그럼 다 인정해. 그럼 또 읽고 사인. 그럼 또 집으로 가래. 집에 와 있잖아.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뭐 하겠어? 재판에 넘겨. 검사가 이제 기소. 형사재판 넘길 거야. 그러면 원칙대로 가면 또 법원에 이제 재판에 넘겨줬다고 아주 대원칙대로 가면 법정에 나오라 그래. 재판한다고. 안 그래요? 그럼 재판에 나가. 응? 그러면 원래 재판이 또 이제 정식 재판이 있고 공판 절차 여는 게 있고 약식으로 이제 그냥 서류상으로만 판결하는 게 있어요. 서류만 보고 판사가. 그걸 약식 명령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 결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통 뭐 벌금형 10만 원 전과자 되는 거야. 근데 상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렇게 형이 과중한 이제 무거운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 1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받을 위반행위 했는데 사람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경찰에 하루 나오라 그러지, 검찰에 나오라 그러지, 응? 예를 들어 재판 받으러 나오라 그러지. 이거 자체가 이 사람 생계도 힘들게 만들어. 그죠? 거기다가 맨날 경찰, 검찰, 법원에서 다 뭐 서류 문서 보내가지고 나오라 하면 이게 막 그 주변 사람들도 우편물 뭐 겉봉투 보고 저 사람 경찰이 부르고 검찰이 부르고 뭐 법원이 부르고 막 하네. 응? 뭔가 뭐랄까 신용 일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죠? 결국은 또 자기 다 위반한 거 처음부터 다 시인하고 인정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절차 원칙대로 가면 결국 벌금형 해가지고 전과자 만들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힘들게 만들고 그죠? 응?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그래서 약 위반행위가 20만 원을 넘지 않는 정도의 벌금형 받을 위반행위 정도다. 이렇게 되면 그런 원칙적인 처벌 절차는 일단 뒤로 놔두고 간단하게 끝내는 절차를 한번 해보자. 그게 통고처분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야, 너 위반행위 한 거에 대해서 돈 벌금 정도에 상당하는 돈인데 돈 법으로 정해진 액수인데 돈 얼마 부과한다. 너 요거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걸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벌금 액수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건 아니고 벌금형 받을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행정기관이 직접 문서로서 부과하는 조치를 통고처분이라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그거 부과받고 내라는 기간 내 그냥 은행에다가 납부하면 그걸로 모든 처벌이 끝난 거야. 이제 경찰, 검찰 갈 일도 없고, 응? 재판받을 일도 없어.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안 나고 그냥 돈으로 깨끗이 끝난 거야. 응? 다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상대방 승복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내라는 기간 다 지날 때까지 납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정식 재판 이런 형사 재판으로 가는 거 번거로울 테니까 돈은 부과한 거 그냥 내면 걸로 끝내자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원래대로 가지 뭐. 행정위원회는 원칙적인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검찰의 고발, 응? 경찰, 검찰 고발해서 그 절차로 가는 거고. 그럼 상대방 거기 가서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지? 자동으로 재판으로 넘겨져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재판 받을 기회가 보장이 되잖아. 형사재판 넘겨진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자기 위반한 적 없고 싸우고 뭐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무죄라고 싸워서 무죄 판결 받으면 이기는 거고 지면 뭐 벌금형 조과자 되는 거 각오해야지. 그게 이제 정식 재판 절차 있는데 그거에 앞서 돈 행정청이 간단히 부과하고 그걸로 끝낼 수 있는 제도 이걸 마련하는 게 통고처분 제도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하겠어? 응? 한 10만 원 내고 간단히 끝낼래? 정식 재판 절차로 끝까지 싸워볼래? 응? 내고 말아요? 억울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겠지. 아이고 귀찮거든. 응? 경찰 가고 검찰 가고 재판에서 이게 엄청나게 시간, 돈, 정신적 보통 엄청 심해. 대부분은 그냥 조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냥 돈을만 내고 그냥 끝내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자존심 문제다. 난 도저히 못 견뎌. 그럼 끝까지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의 통고처분이란 원래 정식 형사재판 절차는 있어. 근데 그거에 앞서 가름하여 그거 대신에 그거에 앞서서 의무 위반자에게 행정청이 벌금액 또는 과료라 그러는데 뭐 그 중에 벌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납부해라 하고 부과하는 행위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고 판례 알아보기 보면 여러분 통고처분 제일 많이 일상생활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통고처분 받는 게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경찰서장 이름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이란 거 아마 살면서 받아보게 될 거예요. 나도 한 몇 차례 받아봤어요. 신호위반하면 신호위반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 통고처분이 주로 행해지면 위반했는데 바로 단속 경찰관한 게 바로 단속됐을 때 있지. 그때 이제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이 어디 경찰서장 이름으로 바로 신호위반하면 6만 원이야. 6만 원 범칙금 납부하시오 하고 통고처분해요. 10일 내에 납부하래. 10일 1차 10일 주거든 안 내지. 그럼 한 번 더 부과해. 2차로 또 부과해. 그때는 20% 더 붙여요. 6만 원에 12,000원 더 붙여요. 72,000원을 또 20일을 또 줘. 20일 안에 내시오. 그때까지 안 내지. 그때까지 안 내면 서장이 재판에 넘겨요. 직결심판이라고 서장이 직결심판 청구를 해요. 그럼 형사재판 열리는 거야. 근데 하여튼 끝까지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둬요. 2차 납부 기간 다 지나도록 안 냈는데 50% 더 갖다 내지. 50%가 얼마야? 3만 원 더 보태. 9만 원. 그지? 50% 더 갖다 내면 그럼 연체이자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하여튼 50%를 더 보태내면 직결심판 청구를 안 하거나 직결심판 청구를 서장이 했어서 재판이 결론이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50% 더 갖다 내면은
끝내줘요. 하여튼 돈으로 가능한 한 전과자 안 만들려고 하는 제도야. 그래서 한번 좀 읽어봐. 이게 여기 있는 판례는 도로교통법에 교통법규 위반한 자에게 통고 처분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가능한 한 그 위반자에게 명예, 신용 이런 거 침해를 좀 줄여주고, 가능한 한 그 형벌 부과를 안 해서 전과자 안 만들고 그런 거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그런 취지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의 동그라미 1번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통고처분이라는 제도는 행정법상의 모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 쓰게 돼 있지 않아요. 몇몇 의무 위반에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째 줄을 보면 조세범, 그러니까 조세법 위반 행위, 관세법 위반 행위, 그다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다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핵심은 모든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 통고처분 제도가 허용되는 건 아니다. 현행법상 몇몇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둘째 줄에 그걸 써놨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잘 얘기하고요. 자, 방가로 3번. 통고처분은 결국은 이제 벌금 대신에 돈 얼마 내는 걸로 끝내자 하고 부과하는 거 아니야? 통고처분은 누가 해?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발부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경찰서장이라는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뭐 세금 이거 제대로 세금 관련 법 위반하면 세무서장 이름으로 발부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통고처분권자는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거예요. 일정한 행정청, 검사가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효과.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 공소시효란 말 들어봤죠? 뭐 무슨 죄를 저지르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시효,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재판에 넘기는 행위, 기소가 돼야 그 기소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두고 있잖아, 그지? 그 공소시효제도라는 건 왜 그렇게 제약을 둘까? 왜 그런 제도가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봐. 응? 어떤 범죄가 있는데 한 30년 지났어. 근데 이제 와서 그 범인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 같은 거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증거도 다 훼손되고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실제 처벌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잖아. 근데 시대가 변해서 과학기술 발전, 지금은 이제 유전자, 예전에는 유전자 분석 기술 발달 안 해갖고 범죄자 못 찾았는데, 지금은 DNA 요거만 하나만 확보해 놓으면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찾아내잖아. 그래서 요새는 점점 무슨 목소리가 늘어나?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인 죽기 전까지 잡히기만 하면 처벌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몇몇 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살인죄. 옛날에 살인죄가 15년이었어. 살인죄 범죄 저지르고 15년 동안 못 잡으면, 그래서 재판에 넘기는 거 기소를 못하면 15년 지난 뒤는 처벌 못하는 거였어요. 살인죄도. 지금은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요. 물론 아직 많은 범죄들은 공소시효 제도가 남아 있어요. 응? 그리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이러잖아. 그러면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몇 년이 있을 텐데, 한 10몇 년 될 텐데, 그거는 그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기간 10몇 년을 따져요. 미성년자일 때는 잘 모르고, 그런 제도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 또 겁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성년이 됐을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법제도가 자꾸 이제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통고 처분을 하면 행정기관이 위반자에게 벌금 대신 돈 얼마 납부하셔 하고 부과하면 국가의 처벌권 행사 기간, 일단 처벌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 다시 기간 진행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공소시효 중단 효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상대방이 통고처분서를 받고 기한 내 이행. 기한 내 이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눈을 읽어. 그럼 모든 처벌 끝난 거로 치는 거야. 그 사람은 실제 재판받을 일도 없고 전과 기록도 안 남게 되고 그냥 돈으로 불이익 받는데 그치르고 끝나는 거죠. 그죠? 마치 원래의 절차로 갔다면 다 확정 판결 받은 것처럼 이제 효과를 인정해서 다시는 같은 이유로 처벌 못하게 되는 거죠. 응? 반면에 동그라미 2번 기한 내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된대? 응? 기한 내 이행 안 하면 기한 내 이행 안 하면 통고 처분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돈 얼마 내는 걸로 끝내자 한 거, 부과한 거는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뭐래 해? 원래 절차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형사재판 절차로 가게 돼 있죠. 다만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서장이 통고 처분을 했던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직결 심판 청구로 가요. 그건 조금 절차가 약간 다르게 돼 있어. 자, 그렇게 정리하고 4번 간다 보자.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 안 했어도 이게 검찰에 고발 들어가기 전에 통고 처분 받은 내용에다 이자 붙여서 더 갖다 내면 50% 더 갖다 내면 고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응? 이것도 가능한 뭐 하려는 거야? 아니 뭐 벌금형 등 재판받아서 전과 기록 안 남게 해주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째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거 있지? 기소, 공소제기는 그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청에 고발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응? 행정청이 고발을 안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했다. 이거는 위법. 응? 그렇게 가만히 보세요. 자, 단가로 5번 불복. 조금 아까 얘기했어. 여러 번 얘기인데 지금 행정기관이 너 위반 행위했지? 응? 너 정식 재판에 앞서 너 벌금에 상당한 돈 얼마 내라 하고 부과했어. 근데 나 승복을 못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돼. 내라는 기간 다 지나도록. 그러면 위에서 했듯이 이행기간 납부해야 될 이행기간 다 지나도록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통고처분은 자동으로 없어지면서 행정청은 원래의 절차로 넘겨. 그럼 결국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들어가면 가서 나 경찰 검찰에 가가지고 난 위반한 적 없다 뭐 싸우고 해서 무혐의 결정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고, 아니네 너 위반한 거 맞는데 왜 그래 이래가지고 기소하면 재판 가서 싸워서 거기서 이기면 무죄 풀려나고 지면 뭐 전과 기록 남는 벌금형 받아야지.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행정청이 벌금에 상당한 돈 납부하라 하고 통고처분서 발부했을 때 승복 못하면 납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당연히 재판받을 기회가 보장이 돼 있어요. 응? 따라서 상대방은 행정청이 돈 내라고 부과한 통고처분 승복 못한다고 통고처분 위법이야 취소해 이러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별도의 이거 이행할지 여부는 상대방한테 다 맡겨놓은 거고, 이행 안 해도 안 하면 자동으로 형사재판이라는 재판 구제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불복의 결론은 뭐야? 마지막 네 번째 줄.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된다. 승복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넘겨진다. 상대방 국민이 직접 나서서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아주 통고처분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단골인 거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응? 안 된다. 그러면 판례 1번 봅시다. 1번. 응? 여기서 꼭 알아야 될 판례는 1번하고 이제 2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넷째 줄 한번 보세요. 다섯째 줄. 뭐 이렇게 돼 있지. 이들 규정을 종합해보면, 이거 관세법 규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관세법 위반한 자에게 관세청장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대. 그러면 앞에 눈으로 쫙 스킵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했대지. 그러면 그 위반 정도를 잘 살펴보고 위반이 좀 심한데? 이거 재판으로 넘기면 이거 징역형 받을 정도의 위반이 심한데? 그러면 뭐야? 관세청장이 돈으로 간단히 끝내지 않은 통고처분 안 하고 검찰에 고발.
그 정식 형사 재판 받아서 벌금형, 징역형 이거 받게 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반행위가 좀 가볍다고 봐서 관세청장이 통고 처분으로 일단 해보자. 이거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법이 재량으로 해놨다는 거야, 관세청장이. 그래서 자, 핵심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 밑에 세 줄이 시험에 그대로 쓰입니다. 관세청장이 뭐 했어? 관세범에 대해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을까? 이건 그냥 통고 처분해서 돈 얼마 내는 이런 정도로 끝낼 수 없는 사안인데, 이거는 뭐 징역형 받을 위반 행위 정도 되는데 판단했나 봐. 관세청장이 위반자에게 통고 처분을 안 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 들어갔고, 검사도 이거 위반 행위 중한데 이거 기소 이래갖고 이제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이거 잘못된 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 위반자 입장에서 왜 통고 처분을 하지? 왜 바로 고발을 했느냐? 이거 갖고 문제 삼는 거지. 근데 그거는 법 규정, 관세법 규정에 관세청장이 위반 정도를 따져가지고 재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마지막 세 줄, 관세청장이 관세범에 대해서 통고 처분 안 하고 바로 고발 조치했고, 그 고발 조치에 따라서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요게 시험에 쓰이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 판례는 뭐와 관련돼 있어? 경찰서장이 통고 처분을 했어. 그죠? 근데 여기에 승복 못한다, 상대방. 그럼 뭐 하면 된대?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죠? 이거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 아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 안 되는 건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뭐 할까? 소송 대상 안 되는 거 가지고 소송 제기했다, 각하시킵니다. 응? 재판 대상도 안 되고 재판 거부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재판받을 기회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넘겨진다니까. 형사재판, 행정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 거야. 거기 가서 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그렇게 공부하고, 3번도 같은 취지라서 굳이 꼭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 5번은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에 직결 심판이라고 있는데 그건 안 해도 괜찮아. 응?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형벌 원칙은 이렇게 이제 부과하는 건데, 이 예외로서 가능한 한 국민을 형사재판을 해가지고 전과자 안 만드는 유의한 방법으로 통고처분제도라고 해서 벌금에 상당한 돈 얼마 내라 하고 먼저 부과하는 조치가 있다. 그죠? 이거에 응하면 그걸로 끝내는 거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응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응?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질서벌에 대해서 과태료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좋다요.